10년 전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죠. 은주가 다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오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는 살아남았고 10년 후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네 죗값 받아야지. 인연이 차은주. 이번엔 못 참겠네요. 누나, 내 아들 죽인 놈아. 이제야 포응받는구나. 대천 바닷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 복수극.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름 한복판 8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대천의 수욕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머드 축제가 한창인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서객들로 해변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파라솔 아래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치킨을 뜯고 있었고 바다에서는 아이들이 튜브를 끼고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 것을 즐기고 있었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여름 해변의 모습이었어요. 해변 곳곳에서는 머드팩을 바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구호 소리와 함께 터지는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정겨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적거리는 해변 한가운데 뭔가 다른 분위기의 무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회사 동료들끼리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분위기가. 한 젊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속삭였어요. 그 무리의 남자들은 모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범한 검은 티셔츠가 아니었습니다. 소매가 짧아서 팔뚝의 문신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거든요. 그들 중 한 명은 목 뒤쪽까지 올라온 용 문신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 전체에 한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손등에까지 문신이 있어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들 무서워요. 한 꼬마가 아버지의 바지춤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무리의 중심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백태식이었어요. 키는 17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목이 굵어서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양팔에 새겨진 용 문신이 햇빛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태식은 고급 브랜드의 반바지와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들 사이로 드러나는 문신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양복을 입은 깡패 같은 느낌이었죠. 형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이런 날에 바다에서 회식하니까 기분이 확 다르네요. 태식의 부하 중 한 명이 희죽거리며 말했어요. 그 사내의 이름은 김철수였는데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머리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격은 건장해서 보기에도 위협적이었어요. 그렇지. 가끔은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숨 좀 쉬어야 해. 답답한 유흥가에만 있으면 머리가 돌아버리겠어. 태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청도 사투리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특히 돌아버리겠어라고 할 때 돌아버리겠어라고 발음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식은 모래사장에 고급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 돗자리도 보통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껍고 푹신한 매트리스처럼 생긴 것으로 마치 야외용 소파 같았죠. 그 위에는 접이식 테이블까지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위스키와 안주들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맥주 한 잔 더 드릴까요? 또 다른 부하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그러자 태식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즐겨야지. 너무 마시면 재미없어. 태식은 마치 자신이 이 해변의 주인인 양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대여섯 명의 조직원들이 둘러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고요. 그들은 모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피서객인 줄 알았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큰 선글라스를 낀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피서객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선 걸음걸이부터 달랐어요. 보통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걷잖아요. 모래사장이니까 발도 빠지고 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걷게 되죠.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모래사장에서도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힘 있는 걸음을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원피스 아래로 드러나는 팔과 다리의 근육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가. 태식의 부하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권도윤이었습니다. 35세의 나이로 태식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내였죠.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문신도 별로 없고 외모도 깔끔한 편이었어요.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태식은 아직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그 여자는 차은주였습니다. 4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매는 20대 못지않게 탄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탄탄해 보였습니다. 10년간 피트니스와 격투기를 해온 결과였죠.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어요. 10년 전에 그 순진하고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고생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어요. 특히 그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주는 태식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다가왔어요.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흘렀죠. 그리고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이 인연이.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0년 전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모래를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식의 머리 위로 천천히 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네 죗값 받아야지.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쌓인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섞인 그 말투에서 태식은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바로 차은주라는 것을 말이죠. 이 모래, 내가 죽었던 그날의 무게다. 이제 네가 짊어져라. 1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14년 가을, 공주시 중동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때 은주는 31살이었어요. 지금처럼 단단하고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여린 꽃 같은 여자였죠. 은주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이거 네 몫이야. 백태식이 봉투 하나를 은주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그때 태식은 42살로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문신도 지금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공주 일대에서는 제법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오빠 고마워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은주가 봉투를 열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거든요. 당시 은주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은주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없었으면 이 판 진작에 망했어. 태식이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친오빠가 동생을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주도 태식을 진짜 오빠처럼 따랐고요. 그때 은주는 태식의 조직에서 돈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장부 정리도 깔끔하게 했고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한 푼도 빼먹지 않고 모든 걸 투명하게 관리했죠. 은주야, 너는 정말 내 동생 같아. 아니, 친동생보다 더 믿음직해. 태식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실제로 태식에게는 친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쳐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태식은 은주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빠가 저를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은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아직 모르는 천진한 웃음이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주 일대에 새로운 조직이 들어왔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온 큰 조직이었는데 기존 세력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다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태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놈들이 우리 구역에 나타났습니다. 이미 동쪽 구역은 완전히 접수당했고요. 젠장. 태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테이블 위에 술잔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은주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급히 어디론가 나갔고요. 은주야. 갑자기 태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셔츠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태식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은주가 태식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백태식, 드디어 찾았네. 그중 한 명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제발. 은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입니다. 저만 데려가세요. 태식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차갑게 웃기만 했습니다. 모르는 애? 니네 돈 관리하는 애가 모르는 애라고? 정말입니다. 은주는 그냥 일만 시킨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식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가 우리 형님 돈을 가로챈 건 확실하지? 그럼 이 계집도 공범이야. 그 남자가 은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은주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뭔 돈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태식은 몰래 서울 조직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들과 손잡고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돈을 빼먹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은주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백태식, 선택해. 네가 죽을래? 아니면 이 계집이 죽을래? 그 남자가 칼을 꺼내며 말했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태식은 몇 초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은주가 다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 태식의 입에서 나왔어요. 은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식이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동생 같은 은주를 버리고 말이죠. 이 개새끼가. 은주가 소리를 지르며 태식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서울 조직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계집, 네가 돈을 어디에 숨겨놨지? 저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장부 정리만 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다 관리했잖아. 칼이 은주의 배에 꽂혔어요. 찌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은주가 비명을 질렸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 계집, 끝까지 입을 안 여네. 그럼 죽어. 칼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옆구리였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 계집 처리해. 어디에 버릴까요? 보령 쪽 뒷골목에 버려. 거기 쓰레기장 있잖아. 그들은 은주를 차에 실었어요. 은주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쓰레기 냄새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죽을 줄 알았지. 살아남았지. 그게 죄였어. 10년 후 대천 바닷가에서 은주가 태식에게 모래를 뿌리며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4시 보령시 외곽 폐건물 뒤편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악취 가운데서 은주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 온몸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특히 배와 옆구리에서 나는 통증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몸을 만져봤어요. 셔츠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상처 부위는 계속 피가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살았네. 정말 살았어.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기뻐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주는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도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병원에 가면 경찰이 올 거였어요. 칼에 찔린 상처를 보면 당연히 수사를 시작할 테니까요. 그럼 태식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은주는 태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단 어디든 숨을 곳을. 은주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낡은 모텔이 하나 보였습니다. 대성여관이라는 간판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은주는 피를 흘리며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관 사장이 은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여자가 나타났으니까요. 사장님,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돈은 있어요. 은주가 주머니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다행히 서울 조직 놈들이 돈까지는 뺏지 않았더군요. 이거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은주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돈을 받고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방에 들어간 은주는 바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귀신 같았거든요. 이게 내 모습이야?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머리카락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었어요. 옷도 너덜너덜해져서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상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꽤 깊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혈부터 해야 했어요. 참아야 해. 꼭 참아야 해. 은주는 수건으로 상처를 꽉 눌렀어요. 아픔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여관에서 몸을 추스렸어요. 일주일 후 은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로 가자. 여기 있으면 언젠간 들킬 거야. 은주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버리기로 했어요. 더 이상 차은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름도 바꿨어요. 이제 은주가 아니라 김소희였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경력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뽑아줬습니다. 그나마 찾은 게 24시간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어서 오세요.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은주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태식에게 당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편의점에 취한 남자가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야, 계집. 술 한 병 더 주라고. 죄송하지만 이미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 남자가 갑자기 은주의 목을 잡았어요. 순간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조직 놈들이 자신을 칼로 찌르던 그 순간 말이죠. 은주가 무의식적으로 그 남자의 팔을 잡고 비틀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이 계집이 뭐야? 남자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은주가 발로 눌렀어요. 생각보다 힘이 세더군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그 사건 이후 은주는 깨달았어요. 자신에게 필요한 건 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은주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근육도 없고 체력도 딸렸거든요. 아직 멀었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운동만 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체력도 좋아졌어요. 1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소희 씨 몸매 정말 대단해요. 헬스장 사람들이 은주를 부러워했어요. 그때 헬스장 관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소희 씨, 피트니스 대회 나가보는 게 어때요? 충분히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트니스 대회요? 네, 상금도 꽤 되고 유명해지면 다른 기회도 많아져요. 은주는 고민했어요. 유명해지면 혹시 태식이 알아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대회에서 은주는 3위를 했어요. 그 다음 대회에서는 2위, 그 다음에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소혜 선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은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소희 씨, 격투기는 어때요? 몸도 좋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것 같은데. 격투기요? 네, 저는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소희 씨 같은 분이면 충분히 프로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주는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어요. 피트니스보다 더 실용적일 것 같았거든요. 한번 체험해 볼게요. 격투기는 은주에게 딱 맞았습니다. 몸 안에 쌓여있던 분노를 발산할 수 있었어요. 태식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화가 모두 주먹과 발차기로 표현됐습니다. 3년 후 은주는 태국으로 떠났어요. 본격적인 무에타이를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와디캅. 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6시간씩 훈련하고 실전 경기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견뎠어요. 2년 뒤에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종합격 투기를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5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돌아온 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야. 2024년 여름 은주는 다시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는 것이었어요. 기차에서 내려 대천 바다 냄새를 맡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바다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더라. 근데 이젠 웃음이 나와.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4년 7월 대천항에 도착한 은주가 처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대천이야?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작은 어촌이었는데 이제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급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유흥가 일대는 마치 강남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백태식이 있었습니다. 백사장 클럽, 태식인의 노래방, 대천 황제식당. 간판마다 태식의 이름이나 그와 관련된 명칭들이 붙어 있었어요. 정말 대천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며칠 동안 태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매일 오후 2시쯤 되면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고 나타나서 자신의 사업장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클럽에서 여자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죠. 완전히 달라졌네. 10년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몸에 문신도 훨씬 많아졌고 덩치도 더 커져 보였어요. 무엇보다 변한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냉혹해 보였어요. 마치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야, 이 바보야. 내가 몇 번 말했어? 손님 응대할 때는 항상 웃어야 한다고. 태식이 클럽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은주가 목격했어요. 그 직원은 20대 초반의 여자아이였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다고 되는 줄 알아? 태식이 그 여자의 뺨을 때렸어요. 짝! 하는 소리가 거리까지 들렸습니다. 은주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뛰어나가서 태식을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참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감정을 억제해야 했거든요. 저런 놈이 나한테는 친오빠 행세를 했었지. 은주는 분노를 삼키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대천항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칼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한여산의 칼국수.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식당 같았지만 은주는 이상하게 그곳에 끌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홀로 일하고 계셨어요.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은주가 자리에 앉으니 그 여사가 찬찬히 은주를 훑어봤어요. 마치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잠깐 여행차 들렀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한 여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은주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칼국수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진한 멸치 육수에 쫄깃한 면발이 일품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 국물은 새벽 4시부터 끓인 거예요. 정말 맛있네요.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언제든 오세요. 그날 이후 은주는 매일 그 칼국수집에 갔어요. 한 여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가 많이 변했죠? 그럼요. 백태식이라는 양아치가 온 동네를 다 접수해버렸어요. 한 여사가 침을 뱉으며 말했어요. 태식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가요? 나쁘다 못해 악마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놈이에요. 한 여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한 여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한 여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 모습에서 은주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용기를 내서 한 여사에게 제안했어요.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며칠만이라도. 일이요? 왜 갑자기? 사실 돈이 좀 떨어져서요. 며칠만 일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한 여사가 한참 은주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마치 은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은주는 그렇게 한 여사네 칼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주방일도 하고 홀서빙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은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한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소희 씨? 네. 정말 이름이 김소희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주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한 여사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눈빛. 돌아온 사람이네. 잃고 돌아온 사람. 은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들켰나 싶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대신 조심하세요. 이 동네는 생각보다 위험해요. 한 여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마치 은주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들킨 걸까? 아니면 그냥 직감인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 여사는 태식을 미워하고 있었고 은주 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은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여사의 아들이 5년 전 태식과 관련된 사건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이죠. 복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식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은주가 칼국수집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여사님,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문신도 별로 없어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아, 도윤이구나. 어서 와. 한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형님이 내일 모임 준비하라고 해서요. 그 남자가 권도윤이었습니다. 태식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죠. 은주는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또 무슨 모임이야? 요즘 태식이가 너무 자주 사람들 모으는 것 같은데. 머드 축제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회식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도윤아, 너는 언제까지 저놈 밑에서 일할 거야?
여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여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누가 들으면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너 같은 좋은 애가 왜 저런 놈한테. 그때 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권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분은. 도윤이 은주를 빤히 바라봤어요.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이분은 서울에서 온 김소희 씨야. 며칠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한 여사가 소개해줬지만 도윤은 계속 은주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은주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가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여사에게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나갔어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도윤이 나간 후 한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애야. 원래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혹시 그 사람도 태식 때문에 피해를 본 건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어머니가 바로 내 친구였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요? 겉으로는 교통사고였지. 하지만 사실은. 한 여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본 다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이 때문이었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태식의 뒷돈 거래를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식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럼 도윤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태식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복수할 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 한 여사의 말에 은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도윤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거네요. 다음 날 오후 은주가 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도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한 여사님 안 계세요? 장 보러 나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은주가 대답하자 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은주를 계속 바라봤어요. 정말 처음 보는 거 맞나요? 네, 왜 자꾸 그러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서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혹시 차은주라는 사람 아세요? 은주의 몸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10년 전에 형님이랑 일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죠.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안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죽었을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날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이 나서. 은주의 가슴이 뛰었어요. 도윤이 10년 전 그날을 목격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뭘 잘못했길래요? 잘못한 게 없어요. 형님이 배신한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은주 누나를 희생시킨 거예요. 도윤이 누나라고 부르는 걸 들은 순간 은주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도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절 알아보신 건가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많이 달라지셨지만 그 눈빛은 똑같더라고요. 은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엔 못 참겠어요. 누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그날 왜 도와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냥 서 있기만 했을까? 은주도 눈물이 났어요. 10년 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도윤 씨, 형님을 멈춰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복수할 계획이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절대 도망치지 않겠어요. 은주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드디어 은주에게도 동지가 생긴 것입니다. 복수는 더 이상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간 쌓인 이야기들을 말이죠.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바로 백태식의 생일이기도 했어요. 태식은 매년 이날을 자신의 해방일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누나, 오늘이 기회예요. 도윤이 칼국수집 뒤편에서 은주와 은밀히 만났습니다. 한 여사는 일부러 자리를 비워줬어요. 형님이 오늘 밤 해변에서 조직원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경계가 느슨해질 거예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몇 명 정도 올까요? 대충 1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술 마시고 놀 생각만 하고 있을 테니까 방심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도윤 씨, 위험하면 언제든 빠지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해요. 안 돼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10년간의 죄책감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은주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했어요. 태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거울을 보니 10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여리고 순진했는데 지금은 강하고 차갑게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은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녁 8시 대천의 수욕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머드 축제의 마지막 날이라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태식의 무리가 자리를 잡았어요.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여기 앉으니까 다른 놈들이 다 비켜주네. 정말 그랬어요. 관광객들이 태식 일행을 보고는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형님 위세가 대단하시네요. 당연하지. 이 대천이 내 구역인데. 태식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그의 앞에는 고급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비싼 술과 안주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도윤아, 너 왜 그래? 오늘은 좀 편하게 놀아. 태식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도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형님.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뭐가 걱정이야? 여기서 우리한테 덤빌 놈이 어디 있어? 태식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주였어요. 파라솔 그늘에 숨어서 태식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 여전히 우쭐대고 있네. 은주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10년간 품어온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어요. 태식의 일행은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기분 좋네요. 그래, 오늘 같은 날에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직원들이 취해서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주변 관광객들은 더욱 멀리 물러났습니다. 그때 도윤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은주에게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은주가 문자를 확인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태식 일행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관광객이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은주의 걸음걸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 여자. 조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은주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20m, 15m, 10m. 점점 가까워졌어요. 드디어 태식도 눈치를 챘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그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여자인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뭔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술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은주가 5m 앞까지 다가왔을 때 태식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리고 은주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태식은 완전히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이 인연이. 태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조직원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저게 집이. 태식이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혀가 꼬였거든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모래를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식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태식아.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태식은 완전히 확신했어요. 10년 전 죽였다고 생각했던 차은주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말이죠. 차은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조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고요? 차은주가 누군데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를 막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네 죗값 받아야지. 은주가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며 모래를 태식의 머리에 뿌렸어요. 이 계집이 뭐 하는 거야? 조직원들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도윤이 슬쩍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형님이 처리하실 것 같은데. 태식은 모래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10년 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주변 관광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 정말 살아있었냐? 실망했지?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은주가 더 많은 모래를 퍼부으며 말했어요. 태식의 온몸이 모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순간이 말입니다. 10년간 쌓인 복수심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나는 순간 말이죠. 이 미친년이 뭐 하는 거야? 태식의 조직원 중 한 명이 은주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재빠르게 그를 막아섰어요. 잠깐만, 건드리지 마. 도윤아, 너 뭐 하는 거야?
저 계집이 형님한테 내가 막는다고 했잖아.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도윤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리둥절했죠. 그 사이 은주는 계속 모래를 퍼부었어요. 태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날 버렸잖아.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안에는 10년간 쌓인 원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죽을 뻔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는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은주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관광객들이 더욱 멀리 물러났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10년 전에는 은주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이죠. 제발 용서해줘. 용서? 너한테 용서받고 싶은 건 바로 나야. 은주가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바닷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였습니다. 이 물 10년 전 내가 죽어가던 그 쓰레기장의 빗물이야. 썩은 냄새나고 더러운 물 말이야. 물론 진짜 그 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은주에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철퍼? 은주가 양동이째 태식의 머리에 물을 부었어요. 태식이 헉헉거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제 네가 그때 내 기분을 알겠지? 조직원들이 다시 달려들려고 했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한 여사가 그들을 막았어요. 그만들 해라, 이 나쁜 놈들아. 한 여사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넘쳤어요. 한 여사님? 왜 여기에? 조직원들이 당황했어요. 평소 무서워하던 한 여사가 나타났으니까요. 너희들이 여기서 뭐 하는 줄 알고 가만히 있겠냐? 백태식, 너 이제 끝났다. 한 여사가 태식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사님, 이게 무슨, 내 아들 죽인 놈아. 이제야 보응받는구나. 한 여사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전 내 아들 민수가 왜 죽었는지 다들 알고 있지?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놈이 죽인 거야. 한 여사가 태식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어요. 여사님, 그건 입 닥쳐. 내 아들이 니네 돈거래 목격했다고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과거가 모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야. 지난 10년간 이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한 여사가 계속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모래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태식아, 그 말 지금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신한테 해라. 내가 살아있을 자격이 있냐고. 은주가 모래를 태식의 얼굴에 뿌렸어요. 태식이 기침을 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10년 늦었어.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고했지? 조직원들이 당황해서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뭐? 도윤아, 너. 형님,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보였어요. 경찰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너도 날 배신하는 거야? 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형님이 먼저 모든 걸 배신했잖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0년간의 죄책감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차가 해변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경찰이 물었어요. 한 여사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태식이라는 조폭입니다. 지난 10년간 이 동네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신고 내용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라고 하던데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예요. 은주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10년 전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이 태식을 보니 정말로 피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모두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태식이 마지막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법정에서 보자. 은주가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이 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백태식 씨, 폭력 조직 운영과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식이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10년간 대천을 주름잡던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경찰에게 붙잡혔어요.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10년간 품어온 복수가 드디어 끝난 것이죠.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은주가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한 여사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고했어, 아가야.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도윤도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정말 죄송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일을 했네요. 세 사람은 밤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3개월 후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대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백태식이 사라지자 그의 사업장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화려했던 네온사인들이 꺼지고 시끄럽던 유흥가도 조용해졌어요. 참 신기하다. 은주가 대천항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식이 없어진 자리에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와 있었어요. 어민들이 배에서 내린 생선을 정리하고 아주머니들이 좌판에서 건어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일들을 떠올려 보니 아직도 생생했어요. 태식은 결국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 운영, 상해, 협박, 그리고 5년 전 한 사아들의 죽음까지 모든 죄가 밝혀졌거든요. 피고인 백태식은 지난 10년간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법정에서 태식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벌써 2달 전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가던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주는 묘한 감정을 느꼈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은주가 돌아봤어요. 도윤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무슨 일이에요? 한 여사님이 부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도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은주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칼국수집에 도착하니 한 여사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은주야, 도윤아.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한 여사가 가게 열쇠를 꺼내며 말했어요. 문에는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 이 가게 그만두기로 했어. 네? 갑자기 왜요? 은주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아버지 산소를 이사해야 해서 고향인 강릉으로 가려고. 한 여사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이곳에는 나쁜 기억만 남아있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한 여사가 가게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민수가 살아있었다면 너희들을 좋아했을 거야. 특히 은주 너는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을 텐데. 한 여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사님, 울지 마.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너희들도 새로 시작해야지. 한 여사가 은주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주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게 좋겠어. 도윤이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형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윤이 고개를 떨궜어요. 비록 태식을 배신했지만 10년간 함께 지낸 세월이 있었거든요. 바보야.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잖아. 한 여사가 도윤의 등을 토닥였어요. 형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잘못한 일들을 속죄해야 해요. 피해받은 분들께 사과도 드리고.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대천 바다에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바다나 보러 갈까? 한 여사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변에 나가니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3개월 전 그 무서운 밤이 있었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웠어요. 여사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 여사가 없었다면 복수를 이뤄낼 수 없었을 거예요. 나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민수한테 떳떳해질 수 있었어. 누나도 고마웠어요. 10년 만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윤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껴안았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함께 치유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튿날 한 여사가 강릉으로 떠났어요. 칼국수집 문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나는 나를 봤다. 은주가 그 글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태식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이죠. 일주일 후 은주도 서울로 떠났어요. 도윤이 기차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누나, 서울 가서도 연락해요. 그래, 너도 새로운 일 찾으면 알려줘. 네. 아, 그리고 누나. 왜? 다시는 복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도윤의 말에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기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대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태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던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은주가 그 사진을 찢어서 창밖으로 날렸어요. 바람에 날린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은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이름으로 말이죠. 차은주라는 이름으로. 피트니스 강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힘을 주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한 수강생이 물었어요. 가정폭력으로 고생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 강해질 수 있어요. 은주가 격려해주며 말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한강을 걸으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태식도 법의 심판을 받았고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힐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10년 전 쓰레기장에서 죽어가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강하고 당당한 차은주가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내 삶은 지금부터네요.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